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 보강 수업으로 대체를 합니다. 지난번에 융자보존과 충당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오늘은 그 이후로 재정상태표 개정 과목들 알기 쉬운 국가회계 기준으로 빠르게 좀 스캐닝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편람, 이제 국가회계 편람이 있거든요. 그 편람에 나온 각 회계 애규들을 좀 살펴보면서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또 봐야 또 이해가 가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해보고 재정상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간고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연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중간고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고, 중간고사 범위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나간 진도 범위 내에서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마 이제 재정운영표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 좀 빨리 이렇게 진도를 빼면 너무 좀 중간고사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재정운영표 정도까지 가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간 이렇게 녹화해 보면서 그 범위는 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업을 이보강 수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웹엑스상으로 할 것이냐를 제가 설문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공지사항 보시면 하는데, 제가 이제 공지사항 결과를 좀 보니까 한 33분 답해 주셨는데, 이제 대부분이 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보강 수업을 하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공지사항 읽어보시고 아직 이제 설문에 응해 주시지 않으신 분은 뭐 추가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과반이 넘은 상태에서 이제 대부분 학생분들이 이보강 수업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어,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빠르게 알기 쉬운 국가계 기준을 스캔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정상태표를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세부적인 회계 처리를 각 예규에 따라서 좀 살펴보고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융자보존과 충당금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회계 처리 사항은 오늘 이제 편람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예규에서 이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투자증권입니다. 투자증권.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제가 설명을 재정상태표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자증권은 이제 채무증권, 이제 지분증권 등을 말한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FRS나 일반 기업회계처럼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투자증권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태의 증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초로 이제 나누는 좀 단순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이제 유의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어떤 것들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투자 자산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뭐 금융상품, 대여금, 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기타 투자 자산은 뭐 회원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골프 회원권이나 이렇게. 그리고 파생상품 자산, 신탁사업 수익권, 기타 투자 자산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요. 취득 당시에는 만기가 2년이어서 투자자산, 그러니까 1년 이상,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그 이후에 현금화가 되는 부분은 이제 투자자산, 이제 장기로 하는데, 만기가 1년 이내 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을 바꿔준다. 유동성 대체인 거죠. 그걸 설명한 거고요. 자, 일반 유형 자산 이제 설명 갖다 드립니다. 이제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럼 이제 또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은 이제 무형자산이겠죠.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직기비품, 차량, 운반구, 전비품. 요게 이제 좀 다른 거죠. 전비품. 전비품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가 이제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에요. 뭐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재정 상태표에 공시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국방 상황을 그냥 쳐다보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게 준행하는 규칙 제10조 3항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을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비품으로 올라와 있는 자산 모두가 우리나라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비품을 모두 포함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유형 자산의 계정 과목 내역은 이렇게 된다. 전비품,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 장비와 탄약 등. 그럼 이제 이런 그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비품이겠죠. 군인분들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총들. 근데 만약에 이제 경찰청에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총들이 있다. 그럼 그건 전비품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전비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기타 일반 유형자 여기에 들어가겠죠.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래서 총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다. 치안 유지, 여기 있죠? 치안 유지 자산, 치안 유지, 전쟁의 억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 이분이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일반 유형자는 대부분 토지래요. 토지. 땅을 이제 대부분 가지고 있고 전비품이 한 17%, 구축물, 직계비품이 한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1년 이제 타임 시리즈로 쭉 나와 있는데 이제 2011년이 시작인 거죠. 2011년이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된 최초니까 보면 토지가 가장 많습니다. 토지가. 그리고 이제 건물인데 건물도 이제 최근에 쭉 늘어나죠. 이게 뭐 이제 세종시가 또 이제 새로 들어서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건물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 장부가의 가장 높은 건 무엇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국가가 조금 이제 국민들에게 흥미를 좀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회계년도 결산 결과 건물 중 장부가가 가장 높은 것은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종시에 이제 행정수도로 만들면서 이제 청사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건물들이 가장 장부가가 높다. 정부 세종청사 1단계가 한 4,400억 정도 되네요. 2단계가 4,005억 이런 식으로 됩니다. 종부대전청사도 2,045억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들이 일반용 자산이 있는 거죠. 국가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계셔야 되는 그런 건물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용 자산으로
대상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정부 세종청사네. 요렇게 이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들어가면 이제 쭉 다 연결은 돼 있어요. 연결은 돼 있어가 되는데 이제 곳곳마다 이제 게이트가 있어서 출입증이 있어야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이제 물품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제 예전부터 국가가 이제 국가의 재산, 재산을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서 말하는 뭐 집기비품, 뭐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 이제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나머지 이제 좀 이제 그 값어치가 나가고 등기부등본상으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뭐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이제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관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까지 제가 뭐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품 중에서 장부가의 가장 높은 건 뭐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기계장치가 되겠죠. 기계장치인데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크대요. 슈퍼컴퓨터 5기 누리호. 네. 520억 원. 장부가액이니까 이제 감가상각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된 금액일 텐데 520억 원.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상예보가 잘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 슈퍼 컴퓨터 5기 누리원. 자, 무형자산은 이제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 유효할 수 권리다. 뭐 산업재산권, 광고권 소프트웨어,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건 뭐 일반적인 무형자산 정의와 이제 유사합니다. 그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중에서 취득가가 가장 높은 건 뭐죠? 네, 관세청에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종합정보망이 1700억이래요. 1700원이래요. 그죠? 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예산과 그 재무회계와 연계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수입을 받고, 지출을 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이런 그 전체적인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06년 12월에 취득이 됐고, 이제 상각 후의 금액이 이제 353억인 거고, 당시의 취득가액은 또 이것보다 상당히 높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회기반시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드려서 과제도 내드렸는데 국가의 기반 형성 네트워크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곳곳을 이어주는 그런 네트워크 자산인데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 그리고 건설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이런 자산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1, 2, 3, 4, 5, 6, 7, 8 8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도로가 가장 크죠. 도로가 가장 크고 이제 쭉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좀 기업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들어갑니다. 요 국유재산 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이게 이제 재무제표 부속 서류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이제 보고되던 그런 그 국가 재산의 이제 보고서였어요. 아까 이제 국유재산, 물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과거에 국가 재산을 구분하던 그런 그 분류였습니다. 지금은 뭐 토지, 건물, 비품,
직기비품, 차량운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국유재산, 물품 이렇게 이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런 보고서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구 회의제도 도입 이전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기반 시설은 취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회기반 시설은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기반 시설 중에 보고가 되고 있다? 자,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안 했는지.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뿐인데 크게 이제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매각 목적이 전혀 없다. 사기반에서 매각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그 최초 투자 단계에서 민자로 좀 투자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또 다 국가가 이제 그거를 소유권을 이전받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 국가 소유가 되는 거고 매각 목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수익 창출도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는 이제 사용권 자산이라고 해서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고 도로공사는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이지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 고속국도, 국도 이런 부분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근데 하고 있다. 고속도로 중 장부가의 가장 높은 것은 서울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 국토교통부에 있는 사회기반 시설의 도로가 이제 고속도가 이제 들어온 거고 그것을 이제 무용자산화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사용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재무제표를 보면 다 사용권 자산으로 차감이 되어 있어요. 이제 도로가 있고 밑에 이제 사용권 자산 이렇게 차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권 자산은 다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관리 운영해주는 이제 공공기관들에서 이제 그 재무제표에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고속국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좀 불확실해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연금 충당부채, 보험, 기타 장기 충당부채를 말한다. 연금 관련돼서 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아니다. 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러느냐?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의 어떤 특성,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비교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얼마죠?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750조, 750조. 군인은 18조, 180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0조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죠? 자, 연도별 장기 충당 부채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연금 충당 부채가 이 패턴으로 쭉 증가해 오는데 이제 사실 증가가 이제 계단식으로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증가 추세가 커졌다는 것보다는 요 앞전에는 좀 그 평가 방식을 조금씩 바꿔서 가면서 충당 부채를 좀 그 늘리는 속도를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해서. 근데 이후로는 쭉 증가 추세 있고 이제 좀 뭐 이쪽 2015년 이때는 증가가 좀 완만했죠. 가파르지 않고.
이때는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거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반 기업회 기준의 그런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유사하기 때문에 연금 충당 부채, 요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자, 국가에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과 군인에게 요 근로를 제공한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핵심. 요거 근로를 제공한, 이게 뭐라고요? 교환 관계다. 국가와 교환 관계에 있다. 교환 거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연금 지급 의무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주의라는 것은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근로를 제공하시는 공무원과 군인분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그런 기간에 걸쳐서 이 연금을 받을 확률을 계산해서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연재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이제 연금 충당부채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퇴직하시고 나서 연금을 수령을 뭐 한 15년, 20년 가량 이렇게 한다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해내야 되고, 그것을 전체 근로기간이 있을 텐데 그 근로기간, 이것도 추정이겠죠. 전체 근로기간 추정해서 지금까지의 근로한 근무를 제공한 그런 기간, 근로 예상 기간이 30년이라고 이제 생각되면 이제 10년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 전체 이렇게 추정되는 연금 수령액을 30분의 10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있지만 기말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연금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쉽지 않다. 언제까지 근무를 할지, 어느 직까지 승진할지. 왜냐하면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퇴직 후에 받으실 연금이 커지는 거죠. 차관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과 국장 또는 과장 이렇게 퇴직하시는 분이 급여 받으시는 게, 연금 급여 받으시는 게 틀리는 거죠. 급여 상승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금 급여의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보험 수적 과정이다. 보험 수적 방법이다. 이제 IFRS에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험 수적 방법으로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연금 충당 부채 증가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약간 이제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 공무원 연금에 개혁이 있었던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연금 수령 받는 시기를 늦추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내는 기여금을 좀 더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충당부채 증가율이 약간 이제 낮아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재무적 요인이 있다. 재무적 요인이 증가가 재무적 요인이 한 60% 차지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할인율, 물가 상승률, 보수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정이 돼야 되는데 할인율이라는 것은 이제 국채 이자율을 가지고 할인을 합니다. 근데 이자율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이제 낮아져요. 그럼 낮아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낮아지면 미래의 현금,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현재 가치로 끌어당겨 와서 이제 부채를 잡는데, 할인율이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 명목 가치에 가까워지겠어요? 아니면 명목 가치보다 더 작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 현금 급여액을 끌어서 할인을 하는데, 왜냐하면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재정상태표 현재로 끌어와서 전체 근무분에 현재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근무 기간으로 나눠서 이제 그 충당부채 계산하는데, 요 끌어당기는 명목 가치가 이때 현금하고 우리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그때 가치하고 미래 받을 가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당겨요. 현재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 근데 그걸 국채이자율로 할인을 해요. 그럼 국채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요. 예전부터 뭐 2011년 국채이자율보다 지금 2019년, 2020년 국채이자율이 낮아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 부채 규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렇게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 충당 부채의 규모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커져. 왜냐하면 할인율은 분모이기 때문에 할인율은 분모이기 때문에 분모가 낮아진다. 이건 똑같은데 분모가 낮아진다. 그러면 2%보다 1%로 나누면 더 커지겠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거나 믿기지 않는다 그러시면 한번 나눠보세요. 동일한 금액으로 10을 2%로 나누는 거하고 1%로 나누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재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연금 충당 부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재부의 스탠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연금 충당 비율은 뭐 49.3%여서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 뭐 이런 식의 또 안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통계도 뽑아냅니다. 자, 연금 충당 부채 요게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을 또 도표한 거예요. 자, 20년 근무한 공무원 나성실 씨 연금 충당부터 어떻게 계산할까요? 볼까요? 자, 요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받을 부분들입니다. 20년 근무했어, 20년. 자, 20년 근무한 게 이제 있겠죠. 근무한 게. 자, 그리고 보니까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나성실 씨는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20년 동안 공무한 분들을 보니까 10년은 더 근무하더라. 이렇게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 근무부. 근데 뭐만 이렇게 해요? 현재까지 근무한 부분만 이렇게 그 미래 수령할 연금을, 왜냐하면 이거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교환 거래가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죠. 요것만큼은 이미 근로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이미 근로를 제공받고 공무원분들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연금을 지급해야죠라는 것은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을 충족을 시켜야죠. 20년간 근무를 해야죠. 여기는 20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이야기가 들어올 수 없지만 만약에 10년 근무했다. 그러면 20년간 근무에 연금 수급권이 나오는데 그러면 계산을 안 할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10년 근무하신 분이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구해서 그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다 보험수적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년 근무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 근무분 20년을 이제 끌어오는 거죠. 이렇게 할인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년간의 어떤 부분을 이제 한다.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총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30년 중에 20년 3분의 2, 그래서 현재 가치 이렇게 합니다. 자, 연금 충당 부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자, 국가가 고용 주체로서 제공한 연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학연금도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교육부에서 사학연금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고용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자, 그래서 연금 충당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 요 두 개는. 그래서 이건 사회부장적 성격이다. 그리고 이건 퇴직급여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 국가. 그래서 요 사립학교 교직원 분들은 사립학교와는 교환거래가 있지만 국가와는 교환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회부장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립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거기도 이제 교환거래 관계가 있겠죠. 자, 보험 충당 부채다. 보험은 뭐 우리 이제 생명보험이나 뭐 산재보 저기 그 상해보험 같은 것도 재산과 관련돼서 이제 화재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기부해서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과 유사한 것들 해요. 국가도 이제 농업재해보험기금 이런 거죠. 농업재해보험기금 왜 농업재해보험기금 왜 이것들을 국가가 해야 될까요? 이거는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하질 않아요. 피해가 산정이 되고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을 적용시켜서 농민들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면 이분들이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지불하기에는 너무 이제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요거는 이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이제 그 보험의 이제 손실분을 국가가 이제 계속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죠. 무역보험 기금도 그렇습니다. 무역이 그 돈을 떼일 확률이 높은 거죠. 다른 그런 그 작은 거래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이제 위험이 높은 곳은 보험회사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역을 해야 되고 그런 리스크를 국가가 좀 보장을 해주면서 열심히 수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장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가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당부채를 수행을 한다. 충당부채는 얼마나 할 것이냐? 요거예요. 발생을 한 겁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여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는 부분과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재해가 발생을 했어요. 태풍이 크게 와서 농작물이 다 쓰러진 거죠. 그러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그 피해액을 산정해서 그것을 이제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태풍에 농작물이 쓰러졌다. 보험금을 지급할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근데 아직 재정상태표의 현재로는 그게 다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정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추정을 해서 충당부채를 쌓아라.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발생을 했으니까. 요거는 뭐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해 적립하는 지급의 상해. 요거는 이제 명확히 말하면 이제 그 부채와 부채 정에 명확히 맞진 않아요. 적립하는 거고요. 적립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규정에 따라 적립을 해놓은 겁니다. 뭐 산식을 주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부채로 적립을 해두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명확히 이제 그 보험 사고를 추정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주어진 산식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 충당 부채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 자연재해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또 무역에 따라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보증 충당 부채. 요 이제 신용이 부족한 그런 그 계층의 분들, 그리고 기업들, 이런 곳에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보증을 해주면 차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디폴트, 그 해당 그 기업들이나 그 개인분들이 디폴트가 나오면 국가가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신용을 보증해주는데, 이제 기술만을 가지고도 신용을 보증해주는 것도 있죠. 반업 기반 신용 보증 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업을 할 때, 자, 채무 불이행과 같은 사건으로 국가가 보증 채무를 위하여 부담하게 될 추정 금액을 현재 가치로. 요거는 이제 추정 금액입니다. 요거는 위에서 말한 이제 그 보험하고는 달라요. 계속 따라오죠? 요건 보험하고는 달라요. 보험은 이제 적립하는 건데, 요거는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추정을 해요, 이거는. 과거에 이제 보증 잔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계속 이제 어 개별 그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막 보증을 해준 보증 잔액이 있을 거잖아요. 뭐 10조, 뭐 15조, 뭐 이렇게 보증 잔액이 있으면 그 전체 보증 잔액에서 실제적으로 디폴트가 나서 국가가 대신 이렇게 물어주는 경우들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A라는 기업이 신용이 부족해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의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해줘서 뭐 우리은행에서 10억을 빌렸어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10억을 못 갚게 되면 이제 우리은행에서 그 기업의 A 기업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어디로 청구를 해요? 나라에 하는 거죠. 신용보증기금에. 국가가 A 기업이 디폴트가 나면 돈을 주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라고 하면 국가가 줘요. 그러니까 그 전체 보증 잔액, 아까 10억도 그 전체 보증 잔액 들어갔겠죠. 그 보증 잔액 중에서 이제 디폴트가 난 그 금액들을 이제 나눠 보면 과거의 경험률 있잖아요. 디폴트가 난 경험률, 그 경험률을 현재 그 보증 약정 금액에 이제 곱해가지고 그런 이제 추정금을 뽑아냅니다. 요거 이제 추정해내는 거죠. 그렇게. 근데 보험하고는 달라요. 보험은 물론 이제 그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구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짜 너무 저기 편차가 큰 거죠. 이제 뭐 가뭄이 확 올 수도 있고 홍수가 확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상기후들이 발생할 확률들을 뭐 인간이 추정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신의 영역이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는 이제 결산일 현재 1년 내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송가를 합산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국가가 소송이 많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충당부채를 샀습니다. 보면은 이제 4,377건이었어요. 19년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였죠?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8천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맞죠? 네.
자, 다음은 재정운용표예요. 이 재정운용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편람의 적용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재정상태표의 계정 과목들의 이제 현황,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쭉 훑어봤고, 그거는 이제 계속 그 설명을 해왔던 것들이에요. 이제 개념을 이제 잡는 것에 이제 중점을 뒀다면, 과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 거죠. 40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회계 플람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국가회계 플람이고 이제 그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올라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료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이렇게 지금 그 현재 유효한 회계 처리 방법 회계 애교들이 들어와 있고요. 자, 목차를 보실까요? 목차를 보시면 자,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를 작성에 관한 지침,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금융자산, 금융부채, 일반 유용자산, 무용자산, 기타의 자산, 리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요거는 이제 그 재정운용표고요. 그리고 연금, 보험, 보증융자. 이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재무제표와 관련된 그런 회계처리 지침인데 요것들을 한번 쭉 그 살펴볼게요. 이제 뭐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지침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제 적용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 지침부터 자 볼까요? 자 159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9페이지. 자, 요거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 지침입니다. 네. 자, 금융자산, 금융부채 회계처리 지침. 자, 이거는 다 그 다른 회계 기준과 동일한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올리느냐? 적용 범위를 보려고요. 적용 범위. 자, 이거는 이해규는 국가회계상 규칙 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 금융부채 회계처리에 관한 세무사를 목적을 한다. 목적이 나오고 적용 범위가 이제 나오는 거죠. 적용 범위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하는데 국고금은 따로 정한다. 융자는 따로 정한다. 리스는 따로 정한다. 요거 빼고는 모든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수 채권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뭐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는 채무증권에 지분증권도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래서 적용 사례 보겠습니다. 쭉 적용 사례 보면, 자, 적용 사례 중에서 이런 적용 사례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회계처리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 원리나 중급 회계에 나온 개념과 유사한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또는 이건 한번 또 좀 체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튼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읽어보시다가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또 따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질문해 주세요. 이 적용 사례들은 뭐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적용 사례 4. 국고 채용 부담액에 따른 자산 취득이다. 국고 채용 부담액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국고 채용 부담액이 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국고 채용 부담액이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미래에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현금 지출이 수반되는 그런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
국회 승인을 받는다고 했죠. 자, 어디냐? 국방부는 자, 병영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회로부터 2009년도 국고채무담액이 한도 50억을 승인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 국방부도 뭘 할 수 있어요? 병영시설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자, 실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언제는 명확히 안 나오는데, 2009년 말, 2009년 중에 했겠죠. 자, 계약 총액 40억, 계약 기간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2009년도 걸 받았는데 계약 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래 2010년도까지 지출할 것을 할 계약을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 국고채무 부담액에 대한 한도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명시 유월비로 이제 그 예산에 태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보면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를 착수했어요. 그래서 2009년 말 20억에 대한 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이 완료됐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 공사를 수행한 그런 건설업체는 20억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20억 정도 받을 권리가 생기게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이 완료됐으며 2010년 2월 28일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회계년도를 넘은 거죠. 2009년에 기성이 완료됐는데, 자, 발생주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예상과는 별도로 실제 국가채무가 발생한 연도에 미지급을 부채 과정을 하겠다. 따라서 각 시점 회계치는 다음과 같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보죠. 한도 승인 시 이때는 회계처리가 없죠. 당연한 거죠. 발생주의로 한도만 승인된 거지 실제적으로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재화를 제공받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도 회계처리 없고, 이제 계약 이행무, 계약을 수행해서 20억만큼을 이제 건설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건설 중에 20억 원 미지급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국고채무 부담행위 전체액 중에 20억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했어요? 총 40억이었는데 기성이 된 20억만 한다. 그럼 이제 실제 지금 대급 시에는 미지급이 빠지고 한국은행 국가이금이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국고채무 부담액에는 2009년도였대요. 한도 50억을 받은 거고, 한도를 50억을 받았네요. 자, 한도를 50억 받았는지 볼까요? 그러네요. 50억을 승인받았죠. 50억을. 자, 50억을 승인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채무부담행위에 이제 계약을 40억을 했고, 10년도는 40억 중에 20억이 이제 소멸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20억을 지급했다는 거죠. 2010년에. 그러니까 이 표를 왜 만든 거냐? 그러니까 발생주의로 하면은 실제 기성이 완성된 지급 의무가 발생한 그때가 이제 2009년 12월 31일 요때 미지급을 잡는데, 실제로 지급한 이제 2010년도에 요것을 예산은 기록하더라. 요 차이입니다. 기록은 그 재무제표는 2009년도에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예산으로는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관리하는 것은 현금주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하더라.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적용 사례들을 시간 되실 때마다 좀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국고채무 부담행위 또 있고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유사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유효이자를 적용해서 이제 삼각표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정부에게서 이런 것들을 뭐 다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삼각표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유효이자를 주어지면 이 삼각표 만드는 것들은 이제 회계 원리나 이제 중국회계 때 배우셔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따로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삼각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효이자를 이자 수익하고 자본 이제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다르지 않아요. 네. 자,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14번. 요거는 이제 그 제가 뭘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뭐 삼각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단기 투자증권 취득에서 처분 시까지 회계 처리 단기 투자증권인 거죠. 그것 중에서 뭘 샀어요? 회사채를 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 중에 이제 채권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삼각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에 미수채권 이자속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이제 기중에 샀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요것들은 이제 요것도 이제 기중에 산 것들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건 또 중급회계 때 다 배우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삼각회가하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처분할 때는 이제 장부가액과 수령액과의 차이를 손익으로 계산을 하더라. 되어 있고요. 조용사리 15번을 보면 이제 그 장기투자증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투자증권 평가이익이 생기네요. 자, 이거는 또 왜 말씀드리냐? 투자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투자 목적이어야 된다. 시가가 있어야 된다.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 전 장부가액은 이제 40000이죠. 40000이었는데 공정가액이 42000이죠. 올라간 거죠. 그래서 2000만큼은 이제 자산을 늘려줘야 되고 그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이익이 생긴 거죠. 그 이익이 뭐냐? 투자증권 평가이익입니다. 요거는 어디에 반영해요? 순자산 변동표. 요거 이제 재정운용표로 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IFRS에서 모든 그 자산물체의 변동은 재정운용표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아직은 국가에게는 옛날 이제 회계 기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운용표를 타지 않고 순자산 변동표의 이제 조정 항목을 통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재정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뭐 외화자산 외화평가 이런 것들 다 이제 배우셨던 것들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이제 좀 그 설명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17번 뭐 뭐냐면 자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평가 자 비화폐성의 비화폐성 네. 화폐적 가치가 막 이렇게 변동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자 볼까요? 자 2000 X1년 중 10만 달러 외화자산이죠. 외화자산 재평가를 통해 측정한 토지 공정가액은 15000이다. 뭐랬어요? 재평가. 그러니까 5000 달러가 업이 된 거죠. 근데 취득 당시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근데 1200원 올랐어요. 자, 뭘 말해 드리려고 하느냐. 자, 먹는다. 환율 변동 효과를 나눈다?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화폐성 외화자산이니까 그냥 그 외화평가이익을 빼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2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간 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공정가액이 5만 달러 늘어난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공정가치 자체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그 토지가 공정가치가 올라간 효과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그 화폐 가치의 변동 효과가 있을 거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나누지 않고 모두 이 평가로 묻는다. 그러니까 지금 기말에 평가되는 것처럼 15000 곱하기 1200원 이거를 곱해서 최초에 얼마요? 1000 곱하기 1000원 요 한화 원화를 빼봤더니
8천만 원이 장부 가치가 변했다. 그러면 그거를 요 환율 변동과 공정가치 변동을 나눈다? 나누지 않는다. 미화폐 의외 자산은 통일시켜서, 그러니까 통합해서 재평가액으로 이렇게 뭉친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은 좀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감액 손실. 요 감액 손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손상인 거죠, 손상. 그때 이제 저가법은,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저가법은 보수주의다. 그때 이제 제가 왜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냐면, 이 감액도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 성격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이제 공정가치 측면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뭐,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요 국가회계 쪽 측면에서 보면, 투자증권 평가 손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자산 변동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자산 변동표에 있었던 것을 재정공용표로 끌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보수주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은 끌어당겨서 뭐 하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순자산이 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건 이제 공정가치를 반영한다.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이해하면 되신 거고, 저가법 그때 이제 재고자산 저가법이 보수주의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그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왜 저가법은 보수주의인 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법은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현재 그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평가된 것과 장부가액을 비교해봐서 순실현 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더 낮다. 장부가액은 10인데 순실현 가능액은 뭐 9다. 그러면 1만큼 줄여준다는 거죠. 자, 근데 순실현 가능가액이 12다. 지금 팔리고 있는 것과 부대 비용을 빼보니까 12예요. 그럼 이혼을 올려줘요? 안 올려준다고요.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익은 되도록이면 늦게, 손실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게 이제 보수주의거든요. 이익은 되도록이면 확인을 해서 늦게 인식을 하고, 손실은 되도록이면 빨리 장부에 반영을 하고.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야 투자자라든지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재무정보는 그 저 뭐죠? 이 정보의 차이, 이 정보의 차이를 또는 대리인 비용을,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이죠.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성. 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리인 효과를 얼마나 줄여주느냐인 거죠. 이 재무정보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리인 비용을 줄여주려면 장부가를 계속 줄여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감액 손실 일반적으로 이게 완전 장부 잠식의 상태에 공시되었으니까 요거를 그냥 감액 처리하더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손실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냥 감액으로 재정용표로 표시하더라. 요겁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뭐,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뭘 설명을 해드렸느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지침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제는 이제 일반 이용자가 사회기반 시설 회계처리 지침 좀 그 적용 사례를 볼게요. 자, 가볼까요? 자,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쭉 있죠. 여기도 이제 목적이 있고, 자, 이해규는 국가의 시체의 일반 유형자산과
사기반 시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교를 한번 보시죠. 애교들을 보면 자, 애교들을 보면 적용 사례들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자산 이식을 언제 하느냐. 이것들을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유사한자산의 취득 사례. 자, 유사한자산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 유사한자산. 유사한자산. 여기 유사한자산이 뭔지 볼까요? 유사한자산. 자, 유사한자산은 자, 읽어볼까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할 자산으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미래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이제 국보 1호, 국보 2호, 뭐 이렇게 이제 칭하는 것들, 뭐 다보탑 석가탑,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사한 자산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재무제표에 담으려고 하니 실제로 이 재무제표에 측정해서 기록할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냐죠. 요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때 이제 신라 시대 때 축조됐었을 그런 원가를 따져서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미래에 이제 계속적으로 관람객이 들어올 테니까 미래 관람객들의 그런 관람료를 현재 가치화해서 그걸 한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게 가치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산으로 재정상태표에 금액으로 올릴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록을 안 하고 필수 보충 정보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유사한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 뭐 이렇게 저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취득해야 된다고 취득을 했어요. 취득 비용이 정확히 알잖아요. 10억 원을 들여서 아주 중요한 김홍도의 그림을 사왔다. 그럼 10억 원의 취득 원가가 있으니까 그럼 재무제표에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취득 원가 확실한 거.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 신라 시대의 그 취득 원가를 알 수도 없는데, 지금은 알잖아요. 그럼 이건 자산을 처리할 것이냐?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취득 원가를 아는 것만 유산자산을 하면 이 유산자산 규모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재정상태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유산자산이란 기준가목을 두고 유산자산은 현재 취득한 그런 금액을 아는 것만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우리 유산자산의 그런 평가 금액이 과소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가탑, 더보탑 뭐 이런 과거 유산자산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빼고 현재 취득원가 많은 것만 한다면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자, 유산자산은 다 모조리 어떻게 하자? 비용 처리하자. 이렇게 됩니다. 유산자산 취득비랑 또는 관리 토지 취득비랑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00X 1년 1월 1일 A 부처는 유산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100 땡땡땡땡땡 비용을 지출했다. 1억을 지출했죠. 확실히 알아요. 취득원가를. 그렇지만 자산으로 하지 않는다. 유산자산 취득비다. 비용으로 한다는 거죠. 왜? 과거에 우리 선조께서 아주 많은 그런 유산자산을 남겼지만 그것들을 다 평가해서 자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정보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두 비용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쭉 다른 적용 사례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리전환, 이 관리전환이 뭐냐? 그거를 좀 말씀드려요. 관리전환. 이 국가는 부처들이 많아요. 부처들 또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히 이렇게 회계도 있잖아요. 관리전환이 돼요. 관리전환.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고 있던 것을 저쪽에서 사용 또는 관리하게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AA 부처가 소유 중인 건물을 BB 부처로 무상 관리 전환했어요. 무상으로. 무상? 무상? 돈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냥 자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던 자동차를 자 교육부 너네들이 써 하고 이제 전환했단 말이죠. 여기는 이제 건물을 전환했어요. 그래 봤더니 건물 취득원가가 6억 원이에요. 감가상각도 2억 원. 장부가액은 얼마? 아 재평가 이익도 있죠. 이렇게 취득원가는 6억 원, 감가상각도 2억 원, 4억 원인데 재평가 이익이 됐으니까 장부가액은 5억 원이네요. 자 그래서 무상관리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자 보내야겠죠. 보내야 되니까 건물을 제거했어요. 6억이 빠졌죠. 취득원가 6억 원 그리고 감가상각 2억 원 자산 저평가액 1억 원. 자 약간 요건 문제는 좀 그러네요. 요거는 정확히 좀 봐야 되겠는데 취득원가는 좀 정확한 의미는 아니네요. 자산 재평가액이 건물 재평가액이 반영된 금액이네요. 요거는 재평가액이 반영된 금액이에요. 취득원가라기보다는 자 그래서 자 건물이 6억 원 그러니까 취득원가는 5억 원이었겠죠. 자 재평가액이 1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여기 장부가를 빼주고 건물 상각 누계 여기까지 빼주고 그러면 자 순장부가액 얼마일까요? 네, 이 장부가액이 자 6, 1, 2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전체 장부가액을 이제 제거를 했죠. 이 전체 장부가액의 수는 얼마요? 6 빼기 2 빼기 1 3이죠 3 3억 원 그거를 정부의 자산 기부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억 원짜리를 뭐에 3억 원이야? 취득원가 기준으로 3억 원짜리를 주는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받는 쪽은 어때요? 받는 쪽은 건물을 받고 늘어났고 그대로 갖고 는 그대로 자 그러니까 취득원가 기준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취득원가 기준으로 자, 취득원가 기준으로 무상관리잖아요. 취득원가 기준 취득원가 얼마요? 자 재평가를 해서 6억 원이었지만 취득원가는 5억 원이었고 감누는 2억 원 이걸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온 겁니다. 6억 원 1억 원 그대로 온 거 다 그대로 그냥 판박이로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분의 자산 수출 그러니까 정분의 자산 수출 누가 수중 받았어요? BB 부처가 수중 받은 거죠. 누가 줬어요? 기부를 했어요? AA 부처가 기부한 거죠. 그러니까 정분의 자산 기부, 정자산.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할 때는 그대로 장부가액을 부처로 옮긴다. 이게 이제 이거고요. 아무것도 뭐 하진 않아요. 자, 유상관리 전환은 어떻게 하죠? 유상관리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주냐? AA 부처는 소유 중인 건물 BB추로 유상관리 전환했다. 건물의 취득원가 4억 원이다. 감가상각금액은 1억 원이다. 자, 취득원가 4억 원, 감가상각금액 1억 원, 그러니까 장부가액 3억 원이죠. 자, 돈을 줘요. 얼마? 4.5억 원. 4.5억 원. 그러니까 부처가 받는 거죠. 건물이 제거가 되면서 4억 5천을 받아요. 9억 원.
그러면 장부가액 3억 원에 4억 5천을 받으면 3억 원짜리를 4억 5천을 받으면 얼마 이익이에요? 1억 5천. 일반 영지 처분이. 자, 여기서는 뭐다? 처분이익이 생긴다. 이겁니다. 여기 처분이익이 생겨요? 안 생긴다. 무상관리 전환은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동시키고, 유상관리 전환은 외부에 파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처분이익이 생긴다. 건물, 건물이 그냥 4억 5천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비비부처의 취득원가. 그쵸? 얼마 주고 샀어요? 4.5억.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상관리전환과 무상관리전환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 무상, 유상. 관리전환은 이렇게 회계, 국가회계 실체 내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요. 국가재무제표에 들어오는 그 국가회계 실체 내에서 주고받는 거. 자, 다른 것들은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수익권이에요. 사용수익권. 자, 사용수익권은 많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산을 기부받고 일부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산을 받고 국가가 받고 그것을 너네들이 이용을 해. 이렇게 이제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고속도 말씀드렸죠. 고속도는 국가 거예요. 국가. 근데 요거는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속도를 이제 건설하면 국가가 취득가를 잡고 사용수익을 이렇게 차감을 합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자, AA 부처는 공적가액이 2억 원 항만을 기부채납받았어요. 기부채납. AA 부처는 공적가액 2억 원 항만을 기부채납받았어요. 기부채납이란 것은 주는 거예요. 국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준 것을 다시 이제 사용수익을 받아오는 거죠. 사용하겠다. 사용해서 그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받았어요. 2억 원짜리 받았네. 뭘로? 공정가액으로. 자, 그러면 자, 항만 사용 수익권. 요게 이제 요게 항만 사용 수익권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항만을 사용하라고 이제 했으니까 기부채납 받고 국가가 받고 그래 이거 소유권은 우리 거지만 너네들이 이제 건설비를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너네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서 수익권을 가져 이런 겁니다. 이 사용수익을 평가하여 자산의 차감 계정. 무슨 자산? 항만의 자산. 자,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 항만 사용수익권. 요거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이거는 그 기부 체납했던, 그러니까 정부에게 주었던 그 회계 실체의 장부가액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 무용자산으로 계산이 돼 있을 거예요. 기부 체납한 뭐 A 기업이면 A 기업의 무용자산이에요. 왜 무형자산이요? 이걸 가지고 물론 이 항만을 국가에게 줬지만 이 항만을 예를 들면 10년간 뭐 그 배에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다. 그럼 그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현금 창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 권리를 무형자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 해당 그 회계 실체가 무형자산으로 계산한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평가하여 평가란 말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제공한 기부채납을 제공한 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 그 회계 시체가 평가하고 있는 무형자산과 동일하게 평가하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면 볼까요? 도로 취득원가죠. 감가상 2개, 도로 사용 수익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그 자산은 국가에 달려 있지만 실제로 지금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통행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이제 다른 곳에 있다. 그러니까 차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쭉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물납으로 한다. 이제 물납. 이건 이제 그 국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이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형사의 14번. 물납으로 인한 지탁사회. 대한민국 국민인 A는 상속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물납을 신청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내가 그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토지로 이제 물납합니다. 얼마? 10억 원을. 자, 그러면 해당 자산이 국세청으로 먼저 가요.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국세청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기획재정부로 갑니다. 그럼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자, 뭐래요? 위탁을 합니다. 위탁.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물납한 10억 원. 그럼 뭔가 이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회계처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상속세를 부과요. 미수국세 10억 원, 수익 10억 원. 자, 이 미수국세 어떻게 들어와요? 상속세로 줍니다. 상속세. 근데 어떤 계정으로 썼어요? 건설 중인 기타 유형자산. 신기하죠? 재밌는 겁니다. 건설 중인 기타 유형자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받은 거죠. 물납으로. 그럼 국세청 어떻게 해요? 어디로 보내요? 기획재정 보냅니다. 그럼 물납 이전이 되고 기타 무상 이전 수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토지 10억 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과 가지고 있고 이제 위탁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기획재정부예요. 네, 기획재정부가 토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10억 가지고 있는 그런 회계처리가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대체. 자, 감가상각대체.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죠. 감가상각대체다. 사기기반 시설은 용역 잠재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감가상각하지 않고 비용만을 인식하는 수선유지 비용만을 감가상각대체다. 자, 볼까요? 땡땡부처 특별회계에서 2001년도 초에 취득원가 11땡땡땡원으로 도로 공사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소관부처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잠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2000X1년도에 유지관리비가 발생했다. 한편 소관부처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속건물 11000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정액부가 소용했다. 자, 회계처리를 해봐라. 어떻게 해요? 유지관리비 현금이 현금자산 감가상각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다. 왜? 취득 당시 용역자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근데 뭐래요? 부속 건물은 해요. 부속 건물 이렇게 감가상각 두개, 감가상각 비 200. 그 계산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의 나누기 내용연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의 나누기 내용연수. 이집병만큼. 여기서 건물은 사익의 반시를 불주하지 않고 일반 이용에서 해당됩니다. 도로 관련된 강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내용 연수들이 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이제 세법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해당 소유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획일적이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자, 전비품의 내용 연수. 요거는 뭐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부 장관 협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비품은 특성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해줍니다. 자,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이제 재평가. 요거 이제 재평가는 그 일반적인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재평가 관련된 회의체를 쭉 한번 보시고 뭐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2010년 1월 1일 만약에서 100만원에 취득한 토지 2011년 1월 1일에 재평가 결과 재평가금이 90만원이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가 90만원으로 10만원이 떨어졌죠. 그러면 자산재평가액 10만원, 토지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손실은 바로 재정운용 순원가. 근데 이익은 바로 가는 건가요? 안 가죠. 순자산 변동표로 갑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손실은 바로 어디로? 요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은 바로 그냥 재정운용표에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순자산에 표시를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보수주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자산지평가 손실. 그러니까 감액도 그런 측면에서는 또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보수주의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자산재평가 손실, 재정운용 순원가. 자, 손실은 바로 재정운용 순원가. 그러니까 재정운용표에 보낸다. 재정운용표 구조는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랐네요. 얼마가 올랐어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0만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손실로 기록한 10만원 있고 취득가액을 회복하고 또 추가적으로 20만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취득가액까지 10만원이 오르고 자 그리고 취득가액 이상으로 20만원 그거를 나눠서 회계처리를 한다 이거잖아요. 20만원은 이익이다. 이익인데 요거는 순자산 조정이다. 그러니까 순자산 변동 표시해주고 바로 순자산을 표시하는 재정운용표에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고 환입은 손실로 잡아줬던 환입은 재정운용표 표시한다. 그러니까 재정운용표 표시했으니까 재정운용표 표시한 만큼은 다시 이익으로 잡겠다. 뭘로? 환입으로. 요거는 이제 뭐 이해를 하셔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것들 이렇게 적용 사례들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은 뭐죠? 아이고
쭉 올려서 자, 무용자산 회계처리치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기타의 자산, 기타의 부채처리치, 뭐 리스, 충당 부채와 부채과 자산, 뭐 이것도 특별한 게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연금 회계처리치 계속 이야기하는, 어이구 지워져 버리네요. 계속 이야기했던 연금 회계처리치가 있습니다. 보험 회계처리, 보증 회계처리치, 용적 회계처리치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나머지 것들도 시간 되시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아이고 그거 전이네요. 아이고 몇이었죠? 15 자, 용자회계 처리치.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율보다 싸게 해준다.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죠. 근데 그걸 다 하나하나 할 수 없으니까 유효이자는 그냥 국채이자율로 퉁치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융자해주기 위해서 저리로 빌려주는데 그 신용으로는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정가치. 그 유효이자율. 공정가치와 맞춰준 이자율,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준다. 근데 매 그 기업분들에게 그 이자율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국제 이자율로 퉁치고 있다. 그러니까 국채 이자율보다 낮으면 이제 융자보조원가 충당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적용 사례를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적용 사례를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볼까요? 기본 배경, 기본 과정. 자, 2001년도 말에 국가의 시체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총금 1만 10,000원의 융자금을 실행하였다. 100만 원이죠. 이 융자금은 만기 5년 표준이율 4%이다. 상한 조건은 5년 동안 원리금 변동상환 방식이다. 국채 평균 이자는 6%다. 그러니까 6%보다는 어때요? 이자율이 낮죠.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이제 유효이자로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저리 이자율, 저리. 그러니까 국가가 손실을 보면서 지금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채무 불이행의 손실. 지난번에 했죠? 두 가지가 있죠. 이자율이 낮은 효과, 그리고 채무 불이행 효과, 디폴트가 나는. 그래서 손실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원리금의 30%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 융자 계약에 의하면 5년 동안 매년도 2,4,6천원을 지급해야 한다. 자, 연간 지급에 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돼요. 이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돼요. 원금 이렇게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나오나 봐요. 자, 이렇게 이제 연간 지급을 쭉 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이걸 빼면 이제 잔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빵이 되는 이제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자,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었죠. 상환 스케줄을. 근데 이거죠. 매년 2,4,6천원을 줘야 되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원리금의 30%밖에 못 줘요. 왜? 이 사람이 신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 못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직접 반영을 하라는 거죠. 직접 어디에? 이 상환 스케줄에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반영을 해요. 자, 어떻게 반영을 할지 볼까요? 자, 이건 아까 스케줄이었고, 요게 이제 온 거예요. 재무 불이행 손실.
30%만큼은 못 받습니다. 자, 이거는 못 받을 거예요. 차감시켜줬죠. 그럼 순현금 유입액이 나와요. 자, 이걸 할인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원금 이자가 유효이자율과 다른 부분 하나하고 이 채무불이행 손실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요게 합쳐져서 다 융자보조금과 충당금, 융자보조 비용이 된다. 이 설명입니다. 채무로서 순현금 유입액이고 그것을 이제 할인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현재 가치 이렇게. 요거는 4%고 이건 6%겠죠. 6%를 할인한 거.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를 쭉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차이가 이제 총 얼마죠? 2의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뭐하고 뭐의 차이죠? 현재 가치 7%. 요건 삼각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삼각표가 꼭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에게 뭐 메일을 보내주셨고 한번 말씀을 주세요. 지난번 삼각표도 좀 할인을 해봤기 때문에 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6%로 할인하면 아까 얼마였죠? 복지이자율이 4%였죠? 평균이자 6%였죠. 6%로 할인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요 현재 가치가 한번 할인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캐시플로우고 6%로 할인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삼각하면 이제 유효자율표 삼각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융자금과 이 현재 가치의 차이를 융자 보조 비용, 융자 보존과 정당 이렇게 한다. 이 안에는 이 채무불이행 손실과 이 유효이자와 명목이자의 차이, 요 차이의 현재 가치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진짜 고난이도의 문제를 하면 그러면 이 채무불이행, 이 융자보존가 충당을 구하고 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현재 가치와 이 유효이자와 명목이자의 차이의 현재 가치를 각각 구해라. 유효이자 명목이자의 차이 현재 가치 얼마? 채무불이행 현재 가치 얼마? 융자보조 비용 얼마?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정확히 이제 하면 굉장히 난이도가 최상급인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는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자 비용, 채무불이행 비용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 근데 또 이제 문제를 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또 걱정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융자보조 비용,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숙제 나옵니다. 숙제 제가 이 편람을 가지고 설명한 그런 적용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적용 사례 몇 번이었죠? 적용 사례 1번이었죠? 그래서 쭉 이렇게 적용 사례를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라는 게 다 옮겨 적으란 말이 아니고 그냥 여기는 용자계 처리 지침이죠. 용자계 처리 지침 적용 사례 1번. 그래서 이 적용 사례 1번에는 어떤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융자보존과 충당금의 계산 방식, 회계 처리 방식, 요게 이제 돼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현금 흐름을 두 가지로 나눈다. 채무불이행과 유효이자 명목이자의 차이. 그래서
이렇게 이자 보조 비용과 채무 불이행금이 나뉜다. 이런 식의 어떤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적용 사례들을 회계 처리 지침, 사례 몇 번, 그리고 내용이 뭐다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예, 다음 주 일요일 자정 12시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재정 상태표를 마치겠어요. 나머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오늘 이거 뭐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나머지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쭉 보시면 좋아요. 네,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재정 운영표 쪽 설명을 드리겠고 여기도 이제 회의 지침 있죠. 세 개. 뭐 연구명의 처리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보험, 보조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맞는지 뭐 적용 사례도 보시고 그래서 적용 사례를 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간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자 보존과 충당금 삼각표가 이해가 안 간다. 도저히 나는. 그러면 말씀을 주시면 뭐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뭐 메일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은 재정 운영표 하겠습니다. 숙제 꼭 기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강 수업을 할 거고 다음 이 보강도 다음 주 일요일 정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